이야기하는 사람의 권위와 명예를 믿고 자신을 무시하며 대접했던 의사 형님이 큰 코를 다쳐 세상에 이렇게도 통쾌한 복수가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모두 끝나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숨기고 참다가는 무시받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표현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음식점에서 자란 제게 음식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를 보며 배우며 커다란 고급한 음식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식당은 아니었지만 동네에서는 손님 5테이블을 갖고 백반 요리를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곳은 어머니의 솜씨 덕분에 고급 식당만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손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흘리며 빠른 속도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마법사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도 맛있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가득한 음식 덕분에 나는 애써서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언제나 가게에 달려가서 열심히 도와주며 손님들은 나에게 간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돈이 없는 이웃을 위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물가가 올라도 밥값을 동결하고 이웃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가끔씩 식재료 값이 올라도 어머니는 항상 가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게에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밥을 챙겨주기도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님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가격을 올리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언제나 그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그러한 사람들은 꾸짖으며 쫓아냄으로써 험한 처지를 보는 경험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느라 정말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타락한 기억도 없는데 왜 그런 병에 시달리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세상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언젠가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머니의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기에는 단지 23살의 연령만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 졸업반을 다니던 중이었고 어머니는 끝까지 심장병을 숨기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병을 왜 나에게 숨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내게 부담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내가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고 제자리에서 스스로 서는데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할 꿈을 품고 요리를 전공했지만 어머니를 잃으니 그 꿈은 무산되고 말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고 바로 필요한 생활비도 있었기 때문에 바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요리를 전공했지만 요리사로 일하는 것은 비용도 적고 비전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양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격증 공부를 했고 성공적으로 취득했어요. 중소기업에 딸린 사내 식당이었는데 보수는 꽤 괜찮았고 학교 급식실보다 일이 편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남자와 함께 일하던 제 남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고 그를 만나 연애를 시작한 뒤 결혼했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평생 많이 고생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신 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버님께서는 저를 챙겨주기 위해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이에 저는 부모님과 같이 시어버님을 존경하고 대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대기업에서 일하시던 아버님 부부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몇 년간 군무를 한 후 승진하여 서울로 발령을 받으셨고 결혼식을 올리는 시점에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던 그 시점에 아버님 부부는 지방에 계셔서 결혼식 당일 현장에 오셨고 저희는 서울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결혼식 당일 아버님 부부와 형님과 인사 나누기만 했었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를 당겨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뒤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셔서 아버님 부부는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이유로 형님도 부장님 때문에 바쁘셨습니다. 형님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시는데 아버님 서울로 발령하면서 형님도 서울로 이직하셨습니다. 형님은 큰 대학병원에서 이직하게 되었고 형님의 새집은 좋고 연금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늦게 형님이 서울로 오게 되어 우리는 결혼 후 3개월 뒤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되셨는데 형님, 나도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으셨어요. 나도 그때 회사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가 형님 부부와 잘 지내길 원했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갔고 이사를 도와드렸어요. 서로 부딪히다 보면 마음도 터놓게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살갑게 형님께 말도 붙이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막 옆에서 알짱거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형님은 은근히 저에게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서방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내가 반말해도 괜찮아요. 서보다 손이 사람이기도 하고 나이도 더 많으니까 그러며. 형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났어요. 제가 회사 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로서 우연히 남편과 알게 되었어요. 영양사가. 그러면 대학도 그런 과를 졸업했겠네요? 어디 대학이에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녀왔네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빨리 졸업하러 갔던 거죠. 수도권이죠? 학벌이 좋은 편은 아니네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안 계신다고 했었죠. 힘들게 살았겠죠. 파이팅. 그런 사람들은 살아왔나요? 보통 좀 성격이 듣기 힘든 사람들인데요. 나는 성격이 쓴 사람들과는 잘 안 맞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일부러 저를 상처 주려는 말 같은 것들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도 저를 받아주셨고 형님과 이미 가족으로 엮인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형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참는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형님이 비아냥거리더라도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형님이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결혼식장에 가는 도중에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형님은 피부과 의사였는데 화상 전문의가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형님이 저희 집 사정을 모르는 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정은 시부모님께서 알려주셨을 텐데 그런데도 형님이 일부러 모르는 척 제 사정을 해주며 말을 하면서 제 속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제 입으로 우리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지금은 영양사로 일하고 있으며 대학도 평범한 곳을 졸업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원하는 만큼 대답해 주었고 형님이 깔깔거리며 그랬어요. 아쉽게도 우리 집에 또 다른 사건이 생긴 것 같네요. 영양사 의사랑 박사랑 급이 확실히 다르지만 사자 직업이라 엄지를 올려줘야 할까 봐요. 저는 형님을 무시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의사 자랑을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야 할 필요는 없겠죠. 형님은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어느 날 시부모님이 밥을 먹자고 시댁에 부른 날 배가 너무 아파서 참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형님이 검사를 해주다가 변비인지 물어봤는데 난하지만 다시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형님의 관심이 점점 맞을 때 복잡한 감정과 배 아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형님은 평생 변비를 겪어온 제 상황을 이해하고 관심을 쏟아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경 쓰면서 영양을 챙겨 다양하게 먹고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요리해요. 변비는 원래 없었고 그런 증상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는 배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아파요. 더 심해지는 느낌이고
어디가 아픈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의사가 아니지만 화장실을 가면 나아질 거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봐요. 복부 오른쪽 아래가 아파요. 계속해서 뭔가 뛰는 듯한 느낌과 쥐어짜는 느낌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대장에서 변비인가요? 화장실을 가서 돌아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밥 먹는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은 부끄럽고 다른 이유를 대면 더럽게 느껴져요. 배가 아픈 거랑 화장실 가고 싶은 거랑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핀잔을 주는데 입을 꾹 다물고 땀을 흘리면서 끙끙거리는 걸 보고 형님이 지적을 했어요. 가족과 시어머니, 시어머니랑 같이 식사하는 게 괴롭다고, 배가 아파서 불편하다고 핑계대고 끙끙거리면서 더럽고 싶었다는 말을 하니까 너무 민망해요. 그리고 아파서 눈물까지 흘리고 남편은 응급실을 가자고 했지만 형님이 말리기로 했어요. 아, 너무 아픈데 응급실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집에서 대마초를 하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응급실로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니까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저는 복통이 너무 심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니까 병원이었고 남편이 죄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왔대요. 업고 있는 순간 정말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제 몸이 뜨거워서 그랬대요. 어쨌든 저가 쓰러지자 모두 혼자 남기고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차 타고 간 형님이 계속 물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난 일로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들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말하네요. 의사들이 대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고작 변비 때문에 응급실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제 마누라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데 이러면 어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니 단순히 복통이 아니라 맹장이 터진 것 같았어요. 의사가 허탈해하면서 남편을 봤대요.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바로 병원으로 왔대요.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시부모와 함께 응급수술에 들어간 저를 기다려야만 했다고 했어요. 제가 원래 아픈 체 하는 성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아파서 왜 맹장이 아니라고 의심하지 못했는지 바보 같았어요. 어쨌든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맹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염증이 심해서 일반 맹장 수술보다 훨씬 어려운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제가 입원한 병원이 의사인 형님이 이직한 곳이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술이 긴 시간이 걸렸고 회복을 위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맹장이 터져서 주위 장기들도 염증이 생겨서 세척해야 했는데 그 과정 때문에 회복이 오래 걸렸어요. 이런 작은 맹장 수술도 겪어야 해서 참 당혹스러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취가 풀리고 눈을 뜨니 부모님과 남편이 걱정을 해주고 있었지만 형님만 따로 있더라고요. 아픈 상황에서도 미련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미련을 부리는 걸까요? 빨리 회복해서 병원에 갈 생각을 해야지. 다음부터는 아프다고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호기심할 게 없어서 충격이 컸어요. 속은 불타들지 않아도 의식은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작은 맹장 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수술은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일이었는데 특히 겉도 내장도 조심스럽게 그 수술은 했고 배에서 혹 당기는 아픔이 괴롭지만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서운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똥 묻은 얼굴을 지으면서도 형님에게 피곤하다고 해서 집에 가라고 조언을 하며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형님이 뭐라 하지 않아도 서운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도 결국 아파하며 힘들게 수술을 받은 나란 사람 앞에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또한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지만 후에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살이 붓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몸이 붓고 입맛이 사라지며 밥을 먹을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일주일 이상 고열에 시달리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겁이 났고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더 불안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때론 사람들은 후유증을 겪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이런 나쁜 상황들을 겪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후유증으로 미각을 잃었고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하면서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먹어도 아무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실로 좌절스러웠어요. 수술 후 일주일 이상 입원하며 장기 휴가를 신청했지만 영양사로서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남편은 몸 회복에 집중하라고 조언했고 결국 퇴사하고 몸을 챙기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후에도 걱정되는 증상이 있을지 모르니 체온을 체크해야 했고 가족들은 걱정을 해주었지만 형님은 고소하고 싶어하는 바쁜 모습이었어요. 결혼 후 행복한 일도 있었는데 이런 변화도 있었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취직이가 뭔가 진짜 부러울 따름이다. 나도 며칠 집에서 푹 쉬면서 노는 취집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으로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형수가 나서서 핀잔을 주는 건지요? 우리 부부 사이에 간섭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간섭이라고 말하면 서운해하고요. 남편은 의사이지만 돈을 벌겠다고 해서 새로운 팜을 찾아서 일하는데 그때 집에서 쉬는 동선이 부러워서 그래요. 솔직히 동선의 집이 곳곳이 좋고 돈도 많을 겁니다. 그냥 편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남편이 힘겨울까봐 걱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형제를 빤히 쳐다보다가는 눈빛이 차디차게 변하고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던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니 서운해하더라고요. 계속 형과 부딪혀야 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또 제게는 미각이란 중요한 것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과 함께 다니던 중견기업이 정말 탄탄한 회사였던데 식품 라인에서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매각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다른 제품들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매출이 하락하면서 회사는 더욱 악화되었고 직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오래된 회사였고 시가총액도 꽤 많은데 매각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죠.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회사 동료들 대다수가 이직 준비를 시작했고 남편도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이직을 결심했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쉽게 이직하는 것이 아니었고 남편은 자격증이 탄탄하고 경력도 좋았지만 취직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댁 모임에서 형님이 남편의 이직 소식을 듣고 이상한 헛바람을 시작했어요. 형님은 사람들의 장점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었고 예전부터 남편이 사업하면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은 말도 깔끔하게 잘해서 분명히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았고 형님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홍보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기회를 잡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었고 무리하게 퇴직금을 투자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생각이 드는데 나는 당신이 파란색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 계속 생각했었던 일이야. 지금 딱 퇴직금을 받고 나면 적기라는 생각도 들고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지 않 형수님의 말에 넘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정말로 자신이 있어서 그래.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게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퇴직금을 받은 걸 전부 다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쏟아붓게 되었어요. 저는 퇴직금은 전부 다 쏟아부것도 모자라서 돈을 더 투자해서 크게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남편을 말리느라 정신이 쏙 빠졌죠. 그렇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줄 딱 망했다는 말이 들어 맞을 정도로 모든 돈을 다 까먹고 남편의 사업은 폐업 처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 큰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허망함의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어요. 돈은 없지, 제 미각은 돌아올 생각을 하질 않지. 그 시간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흑기인지 안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한 가지 다행인 건 병원 측에서는 저를 배려해 주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약도 받아먹고 있었지만 미각에 대한 감각은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동서 일하기 싫어서 미각이 안 돌아오는 척하는 건 아니야? 후유증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너무 오래 가잖아.
저도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뇌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힘들다고요. 형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싫은 말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 동서야?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동서가 귀찮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농담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누가 그걸 농담이라고 생각하겠어? 그리고 듣는 사람이 웃어야 농담인 거야? 형님이 그런 말을 하지 마요.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나 정말 화가 나서 윗사람들한테 이야기할까봐 걱정돼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그런 말을 들으면 큰일 날 거예요. 형님이 그러면 다들 힘들어요. 우리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소리를 하면 어쩌죠?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냥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 센 말끝에 대꾸를 하는 건 무슨 일인가요? 내가 의사인데 말하면 뻔뻔할 줄도 알아야죠. 형님이 의사인 거는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사인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형님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동서랑 내랑은 다르잖아요. 나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동서한테 그런 말은 안 돼요. 동서에게 도가 너무 지나치는 것 같아요. 하니 형님께서는 저에게 자존심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댁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형님은 너무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왜 너를 질투해야 하겠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 나는 동서가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놀고 먹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 아프다는 핑계로 평생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서방님이 혼자 어렵게 일해야 하는데 안타까워. 그만 좀 하라고 수수절로 아플 때 쉬면서 쉰다는 계집애한테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되면 어른이 돌아올 거고 집안을 돌보겠지? 내 마음 어머님까지 동서에게 청해주시면 너무 서러워해. 나도 어머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동선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동서에게 더 관심을 쏟으시잖아. 난 진정으로 해왔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언제 그렇게 차별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자꾸 이렇게 말하니 나 자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러네.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그만해주세요. 꾸짖는 말에도 가족들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변비인지 아니냐고 한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모든 돈을 잃었고 저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어느 날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는 중에 병원 식당에서 직원을 찾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 면접을 보러 가서 다행히도 합격했습니다. 이제 영양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식사 관련 사건이었지만 제가 미각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식사하는 것이 더 잘 맞을 것 같았어요. 든든한 대학 병원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월급이 매우 괜찮았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처음으로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취직이 이렇게 빠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제가 취업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마음이 든 것인지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력서를 넣고 다른 회사에서도 취직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서 다행했지만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정말 너무나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늘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사업을 속인 것을 후회하고 미안해했어요. 나도 한번 실패를 겪고 보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서 취직해서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할게요. 너도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나는 왜 형수의 말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지 후회해요. 아, 그 돈이라면요. 부부란 우리는 한동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실패했다고 멈춰선 채로 있는 것보다 쉽게 깨닫고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함께 노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요. 남편은 내 손을 꼬박 꽉 잡으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저도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너희 부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겨냅시다. 나는 식사를 하기 위해 병원에서 일하러 출근했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핑계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성격이 밝아졌고 우울하고 자책감이 사라졌어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더 나가 돌아다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직도 미각은 돌아오지 않지만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며 과거의 감각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 끝에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 기쁘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 중에도 호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준 의사가 있었고, 제가 입사한 병원에는 형님이 화상 전문의로 있었어요. 처음에는 형님이 우수한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맹장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복통이 발생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맹장을 의심하는데 그만큼 맹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병명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형님은 그만큼 진부한 지식만으로는 제각각인가 봅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반전 속의 형님은 화상 전문 의사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환자들은 일정을 미뤄서라도 줄을 서서 그의 진료를 받고 싶어하며 형님은 교수 자리까지 연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다 형제가 방문해 형님은 마치 자랑을 튼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득 찬 밥만 먹었죠. 맛없이 흘러간 음식을 안타깝게 여기시던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밥만 준비해 주신 섬세한 색깔의 반찬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형제는 씹는 맛이라도 느껴보라며요. 혹시나 음식에 오돌뼈가 있으면 다른 주류와 함께 먹는 것이 좋을 겁니다. 형님의 성품을 보면 약삭 빠른 승무원이나 긴장 감이 있는 물회사와 같은 것이나 자금 상치 않고 다니는 곳이나 안태하면서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곳에 가면 전혀 삼각형이나 가는 게 있기는 하지만 위로 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죽어야만 일도 슬슬 풀리는 법이다 알죠. 그래서 정의할 때까지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일이 너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슬슬 자랑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지금 전문의로 있는데 이번에 잘하면 교수로 승진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당장 교수 자리에 오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병원장님이 제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확정인 것 같아요. 이제 번 의사가 아닌 교수님의 진료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진정 잘 됐네요.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병원장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제 일을 전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너무 기쁘고 싶어서 전하고 싶었어요. 월급이 오르면 한턱 놓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돈을 알끄는 게 중요해요. 돈은 어딘가 있다가 없는 것이니까.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알아보고 해야 해요. 퇴직금을 전부 넣었다가 이 상황이 되니까 돈이 너무 안타깝네요. 형님이 말해주신 대로 내 생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싶었어요. 사업을 시작했지만 남편이 망친 거니까 탓하여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남편에게 배신이라도 하고 싶지 않아서 허허 웃기만 해요. 네, 확실히 승진은 중요한 일입니다. 현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그에 따라 노력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역할과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함께 응원할게요. 동서가 나에게 읽어준 너무 귀중한 이야기가 있다. 내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동서가 나에게 꽂아준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동서야, 나에게 은근히 다가오지 말아줘. 나는 괜히 소문에 오르고 싶지 않아.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고 먼저 알아주는 척도 하고 싶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는 동서에게 아는 척할 이유가 없어. 동서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도 없고 의사인 동서와 친하다는 소문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 내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동서에게 아는 척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배식을 하던 중에 동서가 보통 절대 오지 않는 곳인 병원 식당에 나를 불러와 함께 식사를 했어. 그런데 동서의 행동을 보니 그냥 걱정스럽게 웃음을 지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척하는 듯 싶었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눈에 띄고 싶어 하는 듯 모든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었어. 주변 의사들에게도 잘 부탁한다는 척하면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긴 했지만 같은 의사인데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 동서가 배식을 받으러 오는 걸 보면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알 것 같았어. 동서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 보통보다 2배는 높은 톤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어색해서 소름이 돋았어. 아, 우리 원장님 정말 유머 감각이 있네. 원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겠습니다. 형님이 제게 하던 말이 떠올라 형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조금 어색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쐐기를 박을 것만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 부족한 행동을 했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를 깊이 존경했던 것 같아요. 병원장님이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길 때면 저한테 관대하게 대해 주시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형님은 화를 내기는 했지만 저는 결코 형님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혼자 생활하는 형님이 의외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은 예상치 못했는데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준 셈이에요. 하지만 그런 좋은 마음이 어이없는 욕설을 받는 일도 있고 그렇게 더 많이 힘겨워했을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때 병원장님은 정말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꿈을 품고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가족들의 빚을 갚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휴학하고 공사장에서 돈을 벌며 학비를 모았는데 밥을 먹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식당에 가면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쪽팔림을 견디고 어머니의 식당을 찾았고 사정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정이 어려울 때도 항상 공짜로 밥을 대접해줬다고 해요. 병원장님은 그 후에 의사가 되고 동생과 부모 없이 외로운 싸움을 했던 어머니를 가족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지방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 어머니를 찾았을 때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맹장염으로 입원을 하게 된 저는 우연히 그 병원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제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서를 병원에서 만났다. 그녀가 말을 걸어왔을 때 나는 놀랐다. 우리는 어머니를 함께 추모했다. 그리고 우연히 동서의 어머니도 일했던 병원장이었다. 내가 동서를 가게에서 보아 찾으러 온 적이 있는데 가게가 문을 닫아서 동서의 행방이 불분명했던 것이다. 동서는 내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병원장은 내게 음식점에서 일자리를 제공했다. 할머니는 병원장으로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왔지만 내가 펼친 내 병원의 식당에서 일하라라는 문장에 월급을 더 해주겠다는 이야기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병원장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그의 딸분이었다. 형제는 그것을 몰랐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병원장은 형제의 축에 얼굴을 내던졌다.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동서에 대해 다소 덜 배려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나는 동생을 멱살을 잡고 사과를 했다.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후 나는 형제와 잘 지내는 병원장로 앉아 있었다. 단지 중첩할 때만 언급할 수 있다면 그는 나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을 것이다. 오 붉은 불쑥.
가족집에서는 갑자기 변해버린 형의 태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추측해보고 있고, 나는 의도적으로 내 눈치를 살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동안 형에게 받은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혼내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며 내가 할 일을 형에게 시키기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족 일은 형이 다 알아서 하게 되겠죠. 내가 말할 때마다 형은 침묵하고 꾸밈없이 다 맡아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학벌, 가문, 직업으로만 판단하여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실력과 위치에 맞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 나를 위해 좋은 사람을 만나게끔 해주신 것 같아서 늘 고맙게 생각하며 인연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운명이라 생각하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네요. 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